아버님 일인데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병원 복도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27년간 고개 한번 들지 못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남편의 손에 들린 안전모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딱 보름 전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경을 헤맬 때 밥상머리에서 남편은 차갑게 내뱉었죠. 네 아빠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홀로 5천만 원을 만들어 아버지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제 한을 보셨을까요? 정확히 15일 뒤, 이번에 시아버지가 똑같이 쓰러졌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저는 웃었습니다. 시댁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4살 평범한 전업주부 서희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이 메어오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27살이었어요. 남편 김정호는 저보다 2살 위 중견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죠. 선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넓은 어깨와 목소리가 낮고 굵은 사람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젓가락을 떨어뜨린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자기 젓가락을 건네주더라고요.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결혼 준비는 순탄했어요. 시댁에서 경기도 외곽 24평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줬고 친정 아버지가 혼수일체와 예물반지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딸 시집 보내겠다고 6개월 동안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홀로 키우신 분이거든요. 결혼식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기주야, 아프면 참지 말고 꼭 아빠한테 전화해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객들 앞에서 아이섀도우가 다 번져버렸죠.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투박한 그 손에 반창고가 3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철물점에서 잘린 상처였죠. 신혼 초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폭력적이거나 훌조정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하나 분명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 편과 남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이었어요. 차례상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전 부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름 온도, 반죽 농도, 뒤집는 타이밍까지 세세하게요. 저는 고분고분 따랐어요. 명절이 끝나고 친정에 가려는데 남편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친정은 설에 가면 되잖아. 굳이 이번에 또 갈 필요가 있어? 그때 그냥 넘겼어요. 바쁜 사람이 편하게 쉬고 싶은 거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매일 반복됐어요. 추석엔 시댁, 설에도 시댁을 먼저 가야 했고 친정 방문은 언제나 뒷순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남편은 대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통화를 끊으면 이렇게 말했죠. 또 전화야? 시집 온 사람이 맨날 친정 타령이냐? 처음 1년은 서운했고 2년째는 화가 났고 3년째부터는 그냥 체념했습니다. 남편에게 제 친정은 남의 집이었고 아버지는 남의 아버지였으니까요.
2001년에 딸 서아가 태어났어요. 분만실에서 3.2kg짜리 아기를 안았을 때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존재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때는 좋아했어요. 병원에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사들고 왔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아들이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릴 때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가라앉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돌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손녀 돌잔치에 오신 거죠. 조그만 금반지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포장도 못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옆에서 시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꽂혔어요. 철무좀 하는 양반이 저것밖에 못해? 가슴에 못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로요? 심장 어딘가가 쿡 찔리는 감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돌잔치 자리에서 생일 케이크 옆에서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습니다. 우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어요. 3월이었는데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서아 이불 안에 손을 넣어 아기 발을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따뜻하네. 잘 키우고 있구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서아를 안은 채로 10분을 울었어요. 아기가 제 눈물 때문에 깼는데 울지도 않고 저를 가만히 올려다보더라고요. 그 까만 눈동자에 가로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절대로 이런 서름을 물려주지 말자. 이 아이만큼은 당당하게 키우자. 그래서 더 꾹 참았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 5년, 10년, 15년. 남편은 승진을 거듭했고 연봉은 올라갔지만 저한테 생활비로 주는 돈은 매달 180만 원 그대로였어요. 물가가 오르든 말든요. 부족하면 제가 아끼면 됐고 그래도 부족하면 제가 참으면 됐습니다. 서아가 중학생이 되던 해 저는 동네 김밥집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하루 5시간, 시급 6,470원, 한 달에 80만 원 남짓을 벌었는데 그중 절반을 아버지 용돈으로 붙였습니다. 아버지는 70이 넘으면서 철무점 문을 닫으셨거든요.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무거운 걸 줄 수가 없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였죠.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서아 등교 준비를 하고 9시부터 2시까지 김밥을 말고 3시에서 돌아와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저녁 6시에 밥상을 차려도 부족했습니다. 그 생활을 7년 동안 했어요. 손목에 건초염이 왔고 오른쪽 어깨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회전근개 파열 초기라고 했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파스로 버텼습니다. 27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 눈 깜짝할 사이더라고요. 제가 뭐였을까요? 아내? 며느리? 엄마? 전부 다였지만 정작 서의주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2개월 전 2월의 어느 새벽이었어요. 2월 7일
새벽 3시 12분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해요. 잠결에 핸드폰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보통이라면 끊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전화를 받으니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집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천장에서 나서 올라가 봤더니 아버지가 현관 앞에 쓰러져 계셨다고요. 119에 먼저 전화했고 지금 구급차가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진짜로 눈앞이 백지처럼 비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인기차게 깼습니다. 뭐냐고 묻기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새벽인데 내일 가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섰어요. 2월 새벽 공기가 회를 찌르듯 차가웠습니다. 차 키를 돌리는데 손가락이 감각이 없었어요. 히터를 틀 생각도 못하고 40분을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응급처치실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눈을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79세 노인의 얼굴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왼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손톱이 보랏빛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우측뇌에 출혈이 있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수술은 5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평소에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눈을 감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발 눈 떠주세요. 그 5시간 30분이 5년처럼 느껴졌어요. 오전 9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출혈 부위를 잡았고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좌측 신체 마비가 올 수 있다고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최소 2주, 이후 일반 병실에서 재활까지 하면 3, 4개월은 입원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비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술비, 중환자실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의사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줬는데 총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국민건강보험 외에 별도 실비보험이 없었습니다. 철물점 하시던 시절에 보험 넣을 여유가 없으셨거든요. 5천만 원 그 숫자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나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상태와 수술 경과를 설명하고 입원비가 5천만 원쯤 든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 3초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5천만 원? 그걸 왜 우리가 내? 네 아빠잖아. 저는 남편이니까 상의하는 거라고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27년을 함께 산 가족이니까 제 아버지가 쓰러졌으면 같이 걱정하고 같이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네 아빠는 네 가족이지 내 가족이 아니야. 내가 왜 처가 노인네 병원비까지 책임져?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는데 목구멍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도 창밖으로 2월의 하늘이 보였는데 회색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온통 회색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고등어 구이까지 했습니다. 마주 앉아서 차분하게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적금 중에 만기된 것 하나로 쓰면 안 되겠냐고요. 제 이름으로 된 건 없고 남편 이름으로 된 적금이 2개 있었거든요. 하나가 3,2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등어를 뒤적이다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적금 건드리면 나한테 남는 게 뭔데? 네 아빠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죽든 말든 그 3글자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밥상 위로 된장찌개 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뿌연 김 너머로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24년 전에 젓가락을 건네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이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베개가 젖을 때까지요.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꺼내 서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서아야, 외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서아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25살 사회초년생인 딸 아이한테 이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울면서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조용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구 중계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데 이 사람은 야구를 보고 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 제 안에서요. 27년 동안 쌓아온 인내와 체념과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살린다.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평소처럼 쌌어요. 김치볶음밥에 계란말이, 반찬 3가지, 손이 기계처럼 움직이더라고요. 27년간 해온 일이니까 몸이 알아서 했습니다. 다만 마음은 이미 이 집에 없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거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통장 3개, 보험증권, 집 등기부 등본, 결혼생활 27년치 재산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남편 이름 적금 2개, 하나는 3,200만 원, 하나는 1,800만 원. 제 이름으로 된 건 김밥집에서 번 돈으로 넣은 자유적금 하나뿐이었어요. 잔액 730만 원. 7년 동안 아버지 용돈 보내고 서아 대학 등록금 보태고 남은 게 그것이었습니다.
730만 원으로는 5천만 원에 턱없이 모자랐어요. 한참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울렸어요. 그 소리가 아버지의 심장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먼저 서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솔직히 말했어요. 딸 아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조용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적금 있어. 780만 밖에 안 되지만 다 보낼게. 사회 초년생이 1년 반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내 돈은 내가 쓰라고요. 그런데 서아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마다 용돈 봉투 넣어주셨잖아. 엄마, 나도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한테 듣지 못한 가족이라는 말을 딸한테서 들었어요. 식탁 위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통장 위에 떨어져서 잉크가 번졌어요.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제 적금 730만 원, 서아 780만 원, 합쳐서 1,510만 원, 나머지 3,500만 원을 어딘가에서 구해야 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전업주부, 소득 증빙 없음, 담보 없음. 상담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용대출 최대 1,500만 원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금리 연 7.8%, 한 달 이자만 97,500원이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500만 원, 합하면 3,010만 원. 아직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며칠을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아는 사람한테 손을 벌릴까도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정 아버지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갈색 종이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희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더니 500만 원짜리 정기예금 증서가 4장 들어있었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언제 만든 건지 날짜를 보니 10년 전부터 하나씩 넣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철물점을 닫기 전에 돈이 될 때마다 조금씩 모아두신 거였습니다. 증서 뒤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연필로 희미하게요. 기주 아플 때 쓸 것. 절대 나한테 쓰지 말 것. 그 메모를 읽는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봉투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입을 틀어막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쓰러질 걸 모르고 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신 거예요. 저는 그 돈을 아버지한테 썼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쓰지 말라고 한 그 돈을 아버지를 살리는 데 썼습니다. 죄송하다고 빌면서요. 730만 원에 780만 원에 1,500만 원에 2천만 원, 총 5,01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입원 보증금 2천만 원을 먼저 냈어요. 수납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줬는데 그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해서 밥 먹고 TV 보고 잠드는 생활이 그대로였어요. 마치 장인어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게 다른 세계의 일인 것처럼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9일을 보내셨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 20분이었어요. 저는 매일 그 20분을 위해 버스를 타고 1시간 20분을 갔습니다. 왕복 2시간 40분이요. 면회 시간에 아버지 손을 잡으면 차갑고 마른 손이 제 손가락을 아주 약하게 쥐었어요. 그 미세한 힘이 저한테는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눈을 뜨셨지만 왼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어눌 하셨어요. 그래도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오른손으로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셨어요. 입술이 달싹거렸는데 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귀를 가까이 대니 겨우 들렸습니다. 기주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이불을 여몄어요. 병실 창밖으로 2월의 마지막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아버지의 은발 위로 내려앉았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였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잊을 수 없는 그 전화가 울렸어요. 토요일 오후 3시 저는 아버지 병실에서 귤을 깎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귤 한쪽을 집어 드시는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자꾸 떨어뜨리셨는데 그때마다 웃으시면서 다시 집으셨거든요. 그 모습이 기특하고도 짠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날짜 통보할 때 정도였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119 불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희주야, 빨리 와.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어떡해. 전화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어요. 저는 귤을 내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시댁에 일이 좀 생겼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병원을 나서면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했더라고요. 남편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바로 못 간다며 저한테 먼저 가달라고 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부탁이라는 말을 안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희주야, 나 지금 거기 가려면 2시간은 걸려. 너 먼저 가서 좀 봐줘. 응급실에서 보호자 서명 같은 거 해야 할 수도 있잖아.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병원 현관 앞 바람이 차가웠어요. 2월 말인데도 겨울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다급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보름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던 그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불을 끌어올리며 내일 가라던 그 목소리.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네 아빠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냐던 그 얼굴. 단 보름이에요. 고작 15일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시아버지가 실려간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78세 노인이 혼자서 떨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없었지만 놓지 않으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는데 시어머니는 손이 떨려서 펜을 잡지 못하셨어요. 제가 대신 서명했습니다. 보름 전 아버지 수술 동의서에 이어 같은 달에 두 번째 수술 동의서였어요. 펜을 잡는 손끝이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술은 2시간 걸렸어요. 대기실에서 시어머니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어떡하냐, 어떡하냐.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뽑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이컵을 2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스텐트 2개를 넣었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며칠 관찰 후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는데 입원 기간은 최소 3주. 비용은 수술비 포함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고요. 그때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뛰어온 거예요. 안전모도 벗지 않았더라고요. 땀이 이마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듯 열고 들어와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아버지 괜찮아? 내가 왔어. 내가 왔으니까 걱정 마.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요. 남편의 얼굴에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 이 사람도 누군가가 쓰러지면 이렇게 달려올 수 있구나. 다만 그 누군가에 제 아버지는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죠.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먼저 와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적금 하나를 해지해야 할 것 같다고요. 3,200만 원짜리 그 적금이요. 보름 전에 제가 똑같은 부탁을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아빠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냐. 그 말을 한 입으로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는 적금을 깨겠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 눈을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일인데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반쯤 벌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 하는 플라스틱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올려다 보셨어요.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3초 동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2발로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초간의 정적이 깨지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목에 핏줄이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쓰러져 누워 계신데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27년 동안 남편이 목소리만 높여도 움츠러들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아주 고요했어요. 차갑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보름 전에 제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당신이 한 말 기억나요?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보리차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날카로워졌어요. 야, 서이즈. 지금 시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며느리라는 게 그따위 소리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8세 노인의 얼굴에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새벽에 떨면서 전화했을 때 이 집안 누구도 저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 보름 전에 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전화 드렸었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친정일은 친정에서 알아서 해야지 하셨어요. 시어머니 입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 우리를 힐끗 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내려가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안가품 하는 거야? 아버지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제 아버지 생사가 달렸을 때는 왜 남의 일이었어요? 같은 생사인데 왜 당신 아버지만 가족이에요?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비상구 계단통을 울렸어요. 손등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움찔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바로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이미 부서질 것은 다 부서진 뒤였으니까요. 남편이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결국 돌아서서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저는 비상구 계단에 혼자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있었어요. 용기가 아니라 분노로 버틴 거라서 그 분노가 빠지고 나니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남편은 적금 3,200만 원을 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외제차를 처분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2년 전에 리스로 들인 독일산 세단이었습니다. 월 납입금만 89만 원이었어요. 남편의 자존심 그 자체였죠. 주말마다 직접 세차하고 실내에 먼지 하나 없게 관리하던 차였습니다. 저는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네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차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쓴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보름 전에 저한테 해주셨어야 할 말이었거든요. 사람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그걸 왜 당신 남편이 쓰러져야 깨닫는 건지. 결국 남편은 리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으로 480만 원을 물었어요. 거기에 집을 담보로 대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은행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봤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신용대출 서류에 서명할 때 떨렸던 것처럼요.
그 일주일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일 싸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성이 오갔어요. 시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시집간 딸이라 돈은 못 보태고 말로만 참견했어요. 오빠가 효도를 못한다. 형수가 냉혈한이다. 온갖 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소동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예전이었으면 가운데서 중재하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고 남편 화를 풀어주느라 동분서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붙들고 있던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왼쪽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재활치료사가 좋은 징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등을 손으로 툭툭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희주야, 너 얼굴이 말이 아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제가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건데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7년 동안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이불 밑에 숨겨둔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3일 전에 법률 상담을 받고 정리해둔 서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어요. 서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전화기 너머에 서아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 침묵이 칼날 같았어요. 그리고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쯤 그 결심을 하실까 했거든.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간 건 3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병실 들렸다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어요. 가정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이 하나같이 지쳐 보였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겠죠?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재산 분할 60%, 위자료 3천만 원.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27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친정 부친 병원비 문제에서 남편의 비인도덕 발언과 태도가 명확하니 유리하다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3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2월과는 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흙냄새가 났어요. 겨울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 가로수에 아직 잎은 없었지만 가지 끝에 무언가가 볼록하게 맺혀 있었어요. 꽃눈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27년이라는 시간에 마침표를 찍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다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소장이 부본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뭐라 할까 멍한 얼굴이었어요.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는 표정이에요. 이혼이라니?
27년을 살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 27년을 살았으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동의가 탁 소리를 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김정호라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고개를 숙인다고 보름 전에 던진 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구주에 제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 박스 2개. 27년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에 담겼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서 어렸을 때 사진 앨범, 아버지가 결혼할 때 주신 작은 거울, 그게 전부였어요. 이 집에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27년 동안 뭘 했나 싶어 웃음이 났는데 구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병원 근처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7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바닥에 앉으니 사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거렸습니다. 혼자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첫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27년을 되감기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의 떨리는 손, 신혼집에서 처음 차린 밥상, 서아가 태어나던 날 분만실의 하얀 불빛, 명절마다 부엌에서 전 부치던 기름 냄새, 새벽마다 쌌던 도시락, 김밥집에서 손목이 아파서 몰래 울었던 화장실. 전부 제 시간이었는데 전부 남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텅 빈 7평 원룸 천장을 보는데 무섭지가 않았어요.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전막이 편안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한숨을 쉬지 않고 아무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는 공간.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 병실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왼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어눌한 웃음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희주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저는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버지의 오른손이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셨습니다. 투박하고 마른 손이었어요. 반창고가 2개 붙어 있었습니다. 링거바늘 자국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버지가 모아두신 2천만 원이 아버지를 살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저한테 용기도 줬어요. 세상에 저를 이만큼 생각해준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저를 그만큼 생각해줘야겠구나. 창밖으로 3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마당 벚나무에 분홍빛이 살짝 돌고 있었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곧 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재활 치료실까지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아버지가 평행봉을 잡고 한 발짝씩 옮기시는 걸 지켜봐요. 한 걸음에 30초가 걸리지만 그 한 걸음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오후에는 원룸에 돌아와서 구직 사이트를 뒤져요. 54세 경력 단절 여성에게 열린 문은 많지 않지만 몇 군데 면접을 받은 곳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제 이름으로 벌어서 제 이름으로 쓰겠다는 게 지금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쓰러진 마당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제가 너무 독한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던진 순간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7년 동안 숨겨두었던 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거든요. 50, 60,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남은 인생을 타인의 무례함을 견디는데 다 써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착한 아내 현모양처라는 이름표가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떼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희주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